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동시에 세제 개편안이 함께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총선 빨간불을 경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인 지점은 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의 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세 대출을 사실상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결국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갈리는 요즘입니다. 8.13 부동산 대책 중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 금지,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막겠다,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물론 정부가 허용하는 예외적 허용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 시에는 비거주로 보지 않겠다. 직계 존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비거주로 보지 않겠다. 세입자 계약 승계 보증금 미완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거주로 보지 않겠다라는 예외 허용 사유가 있긴 하지만 주진우 의원님, 네.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네네. 부산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주택은 있지만 뭐 자녀의 양육,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친정이나 시댁 근처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직장, 뭐 맞벌이, 교육 등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 비거주자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다 전세로 대출받아서 전세 대출을 살게 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정책대로라고 하면은 1주택자까지도 엄청난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너무 규제 일변도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여기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 1주택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제한을 가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하고도 지금 상충되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압박하면서 계속 팔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1주택자는 그 정책을 신뢰하고 당연히 자기 인생 계획에 따라서 전세를 계약하거나 전세를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또 1주택자도 규제하겠다고 하면 네. 사실상 국민들이 자기가 예측했던 범위 내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고가 주택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네. 수도권 네.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집은 뭐 하루아침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그 직장 문제랑 다 연계돼 가지고 한 몇 년씩 계획을 잡고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구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규제를 지금 바로 시행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 규제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요. 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서 혹은 또 저 전세 관련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살기 위해서는 대출이 좀 나와야지 전세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출금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다른 데 전세를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또 이게 결과적으로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실제 집 보유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거기 살고 있던 또 전세에 살던 사람들은 또 나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서 또 전세 월세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전세와 월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연쇄적으로 전월세 값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정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한 번이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지 않겠다라고 예외 조항을 폭넓게 두긴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또 있거든요. 주택을 구매하고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전세 살고 있는 집주인들은 당장에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 김기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일반 보통 저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견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뭐냐면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허용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른 재화와는 달리 부동산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정된 땅에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다음에 그것을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다른 다주택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다수 점유하고 소유함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예.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국가가 호황,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을 해서 호황인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세제도 사실은 부동산도 그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내년에 재정 운영과 세입 세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중에 네. 이제 부동산 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국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부동산을 풀어놔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못 갖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제어를 하자니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서 맞네요. 조세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새 개인적인 대출, 가계대출이 또 늘어나는 것을 또 그대로 또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또 민간에서는 내가 집을 다른 사람들은 왜 집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왜 나는 없어? 나는 빚을 내서라도 사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또 수많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겁니다. 실제로 집은 거주하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 견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증식해도 좋다 하지만 세금은 그만큼 좀 많이 물면서 재산 증식을 하자는 것이고 내가 적어도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이렇게 집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기조하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택 정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택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유만을 가지고 세금도 공제 혜택 주고 막 이렇게 해오던 것이 이제 거주 형태로 바꿔가는 어떤 이연 단계가라 그럴까요?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큰 정도 그림으로 봐달라. 예,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를 바꾸거나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당연히 각각의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국민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외 조항도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나 저희 집권여당 민주당에서는 그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촘촘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전반적인 전체 방향은 보유하는 사람, 주택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주택이 소유돼야 된다는 것은 크게 방침은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세한 어떤 미비점은 당에서 보완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 드리는데 김혜원 대변인님, 이 정책의 포커싱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살지 않으면 투기로 본다라는 건데 한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것은 두 분 말씀하셨듯이 국민 모두의 꿈일진데 여러 형편과 이유 때문에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있는데 졸지에 투기를 한 셈이 돼버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 내 집 한 채를 겨우 그야말로 영끌해서 모아서 이제는 우리가 좀 한숨 돌리겠다. 이제 열심히 대출금, 원금 갚으면서 우리 인생을 멋있게 한번 설계해보자 하는 그 젊은 부부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어느 한 지역,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관없이 이 수도권 지역에 오랫동안 아파트를 한 채 보유를 하면서 이 집에서 아들, 딸 키우고 손주 키워온 이 어르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분들이 일시적인 어떤 신변의 변화, 뭐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아니면 뭐 요양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로 발령을 단기적으로 2, 3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실거주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이러한 국민들의 세세한 그런 디테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왔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부랴부랴 어저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뭐 일명 부분 좀 이제 나아진 것들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그래도 늦게라도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근데 과연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책을 내놓을 때는 어떤 한 큰 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를 봐도 다주택자, 그래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세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잡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집 한 채 있는 건 괜찮다. 어느 정도의 그 큰 틀에서의 기조는 제가 좀 이해가 갔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똘똘한 한 채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직접 살지 않으면 안 돼가 되는 건데, 또 역으로 여기 보니까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하면 또 괜찮대요. 그럼 뭐 하루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고 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어떤 철학을 좀 공유하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발언했지만 그 발언이 깨지면서 정책 신뢰도 금이 갔다. 의총 직후 전현희 의원 오랜만이네요. 영끌로 첫 집 구매한 3040, 예산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 비거주 불이익 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의 허영 의원, 왜 부동산 세금 건드리냐, 이대로 가면 폭망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의총, 의원총회 내부에서, 의원총회 직후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번 정부 정책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라 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우선 정부가 정책안을 내왔지만 결국은 입법이 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안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최종 입법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우리가 뭘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정부가 잡았는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출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말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때 당시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했던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때 굉장히 폭등해 가던 부동산 가격을 잡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으로 왜 그렇게 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또 하나 이번에 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발표한 공급 정책입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공급이 많이 돼서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으면서 그때 부도 사태가 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PF 시장이 완전히 경색되고 그다음부터 사실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전세 월세가 늘어나는 것도 가만 따지고 보면 그때 PF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떨어지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빌라, 비아파트 거주 이 문제도 왜 나왔냐면 사실은 그때 공급이
아파트 외에 다른 빌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떤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들이 굉장히 안 지어지고 사라진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발표한 PF 보증 한도를 늘린다는 이런 면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실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청년들한테도 청년들 거기서 30년 동안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월세 계속 나가는 돈은 사실 없어지는 돈인데 그 없어지는 돈을 가지고 집을 빌라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정책인 것이고 그렇게 빌라의 바라봐야죠. 지분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빌라의 지분을 주겠다는 것이지 월세처럼 사라져가는 돈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되면 그 아파트를 빌라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나아져서 그다음에 연차가 쌓이면서 월급도 올라가면서 그 청년이 다시 아파트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사들 역할을 하는 게 빌라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처음에 생애 첫 LTV 어떤 규제를 빌라 할 때 적용하지 않고 빌라 할 때도 했다면 원래는 아파트 새로 지어갈 때도 아파트 새로 들어갈 때도 LTV 그 적용을 한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하게 해주겠다고 오히려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빌라에서 사시다가 그 여유가 되시면 아파트로 옮겨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규제했던 것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LTV 규제했던 거 첫 LTV라고 봐서 충분히 늘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청년들 니네들은 빌라에 살아 이렇게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다만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을 최대한 정부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1호, 경기 남양주 도심 21,700호, 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입니다. 경기 광주 장지동 일원에 4,500호 등 신규 공급을 연내 10만 호 늘리겠다라는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